또다시 삼고초려입니다. 세 번째 등판한 총선 세 번째 등판한 김종인. 과연 이번엔 뭐 언론에 따라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번엔 과연 또 약발이 있을까?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매일경제가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를 어제 좀 했습니다.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의 김종인. 그리고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서는 거다. 오, 민주주의 파괴 얘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여당이 이기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본인이 나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또 포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40% 넘는 중도 부동층에게 메시지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총선 화두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화두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바꿔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연동형 비례 무리하게 밀어붙인 군소야당들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런 내용까지 나오면서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여기 사진 보시면 황교안 대표 등이 어제 집으로 찾아가서 자택을 찾아가서 간청을 한 거죠. 도와달라고. 그리고 수락을 한 상황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상황입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때 오셔서 큰 역할을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신물합하면 반드시 문재인 정부 심판을 하고 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활용 점검을 또 해주시면 기대한 것만큼 어떤 뭐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나름대로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동안 나름대로 생각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가급적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성과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선대위원장으로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계속 얘기가 있었다가 결국은 안 온다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갑자기 그 다음 날 오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도 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기사가 있는데요. 김종인 카드의 효과 과연 어떨 것인가 그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김종인 카드 킹메이커 무게감 중도 흡입력은 미지수다. 그러니까 이 제목에 킹메이커로서의 무게감은 있으나 중도 흡입력 이번에도 있을까 이거는 알 수 없다 이거네요. 여기 보면 지각 영입이라고 됐네요. 지각 영입. 키워드가 3개 돼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골 메시지인 경제민주화. 이거 다시 보면 될까?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쪽입니다. 황교안의 외연 확장 읍소. 그러니까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뭐 큰 선거 치러본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거고요. 세 번째, 올드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향력 과연 있을까?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뭐 단도직입적인 질문입니다. 효과, 뭐 다른 표현으로 약발, 있을까 없을까입니다. 효과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좀 커 보입니다. 뭐냐 하면은 김종인 전 대표가 영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삼고초려하면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까지 끌었죠. 그러면서 영입된 효과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를 다시 불러냈다는 겁니다. 이분은 경제 민주화로 통하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가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다. 이렇게 지금 구도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가 나서서 다시 이 경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정책에 따른 문제가 있다. 그럼 현 여권의 아픈 부분을 다시 한번 부각시킬 수 있다 이겁니까? 그렇죠. 이 경제 문제,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완전히 밀려있던 경제 문제를 다시 끌어냈고, 그리고 이 경제가 어려운 것이 과연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첫 말을 한 게 그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포문을 다시 열었는데 경제를 얕은 선거 이슈로 꺼낸 것만 하더라도 얕은 뭐 통합당 입장에서는 하나의 또 이슈를 잡은 거죠. 자, 최영선 의원께서 이제 첫 번째 분석을 해주는데 전문가들도 좀 분석이 나누고 있어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2016년도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와서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굉장히 정부로서는 좀 껄끄럽죠. 경제민주화라는 의제가 그렇게 부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측면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파급 효과로서의 중도층을 흡수하는 그러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약발이 있다, 한쪽은 약발 없다 또 이렇게 나눠지는군요. 김구락 교수님, 예. 기억을 좀 4년 전으로 되돌려 보면 2016년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비상대책위를 꾸리면서 비상대책위 대표를 맡겼습니다. 김종인 지금 선대위원장한테. 그리고 그 당시도 집에 찾아가고 하면서 삼고초를 했어요. 이번에도 황교안 대표가 역시 삼고초를 해서 영입을 한 겁니다. 그 삼고초를 꼭 해야지 오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선거는 쉬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효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냐. 그래서 예. 저는 효용가치 하락의 원칙에 의해서 효용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그럼 않는다. 어떻게 된 겁니까? 시간이 좀 많이 많이 흘렀다? 흘렀죠. 2012년 사실은 경제민주화라는 어떻게 예. 보면 진보적 아이디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캠프에다 줌으로 해서 중도화를 시켜서 예. 사실은 승리를 견인시켰잖아요. 예. 2016년에도 이제 민주당의 전신이죠. 예. 그 당의 어떤 이 통제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장악하면서 안정감을 주고 중도성을 강화해서 사실 선거 승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 이번에는 나오는 명분이 뭐고 들고 나올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인물은 같은데 내용은 없고 예. 딱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예. 경제 민주화라고 해서 사실상 정부를 형성시키는데 성공하는데 예. 문제는 그걸 실천을 시킨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만들어 놓기는 하는 분인데 예. 문제는 그 부분을 성공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펼쳐지고 국민들의 이익에 어떤 반영시키는 정책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그러면 못했던 분이다. 창업을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데 수성을 그렇죠. 모르겠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기여한 부분이 없거든요. 이번에도 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예. 유권자들한테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틀 뒤 오는 일요일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왜 뛰어드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밝힐 텐데 일단 뭐 궁금하긴 합니다. 주원규 교수님. 네. 사실 김종인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입니다. 그냥 선대위원장이나 총괄입니다.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2012년 총선 그리고 2016년 총선에 각각 당시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이 돼서 총선을 이끌고 각각 승리했습니다. 2전 2승입니다. 그럼 이번에 3전째입니다. 그러면 3전 뭐가 결과 나올 텐데 이번에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 교수님 말씀에 보태어서 예. 미미한 게 아니라 조금은 미래통합당에게 부정적 결과가 올 거라고 봐요. 어. 왜냐하면 그러면은 네.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이 뭐 굳이 긴장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뭐 반사이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예. 미미한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게 저는 결합됐다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전 2승 때는 신선함이 있으셨거든요. 예.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가 그래서 당 어떤 보수냐 진보냐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 번씩만 나눈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이렇게 변개됐다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예. 이번에는 완전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시 여기로 온 그러니까 처음에 느낌이기 보수, 때문에. 그다음에 네. 진보로 갔다 다시 또 이제 다시 보수로 보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은 지금 여론의 향배에게 부정적으로 미칠 게 저는 명확 관여해 보이고요. 예. 근데 김종인 선대위원장 이제 선대위원장 되실 거니까 선대위원장은 판세는 잘 읽는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다시 거대 양당 체제로 저희 구축된 상황에서는 총선의 2주가 향배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아요. 부동층에. 예. 그러니까 그런 판세는 잘 읽으셨지만 이번에는 저는 부정적 영향이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께서 삼고초려를 할 수 있는 일관성을 가지고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 부탁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가 했다가 다시 부탁했다가 그런 어떤 갈짓자걸음을 한 모습까지 플러스가 돼서 예. 저는 부정적 영향까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정 변호사도 똑같은 질문을 준비하셨을 텐데 저는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영입이 된 거고요. 황교안 대표는 영입을 한 겁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의 생각과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 각각 뭘까요? 각각 뭘까?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황 대표가 굉장히 급했다. 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수를 영입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급하니까 빨리 좀 영입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황교안 대표에게 이 김종인 카드가 무산된 것이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다. 지금 내부적인 어떤 조율을 거쳤을 뿐이지 예. 결코 무산된 적이 없다라고 했고 실제로 가서 그것을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나름대로의 당 내부를 정리하는 내부 효과와 지금 당 외의 중도층을 확장하는 외부 효과가 저는 나름대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가 예. 굉장히 급합니다. 그런데 전체 어떤 판세까지를 다 해야 되는 선대위원장까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것도 다 감당하기 어렵고 둘 다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예. 만약에 이번 총선 이후에 만약 선거가 이기면은 좋겠지만 만약에 그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예. 하면은 본인의 정치적 장래를 기약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부담도 덜고 책임도 덜고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일석이조 전략. 예. 본인은 본인 지역구에 올인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선거 이후에 힘도 합치고 예. 나중에 만에 하나 어떤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더불어서 예. 이 그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예. 것처럼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당이 약간 지리멸렬한 상태 속에서 딱 군기반장으로서 내부를 딱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 보이고 예. 더불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젠다가 소득주도 성장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어떤 사람들에게 예.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예.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중도층이 거의 40% 가까이 된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 중도층 표심에는 나름대로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살아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 답을 명확하게 안 해주셨어요. 김종인 대표는 왜 합류를 한 것인가? 그전까지는 공천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 있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해소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 부분에 합류를 했어요. 대해서도 그 사실 그 예. 여러 가지 공천이 이후에 몇 번 그 뒤집히면서 예.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어제 오늘 이제 후보 예. 등록합니다만 그 전에 문제 제기했던 분들에 대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컴백할 수 있는 어떤 그 배경은 마련됐고 그럼 어느 정도 좀 성의를 보인 거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뭐냐 하면은 본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 경제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를 앞장서서 얘기할 수는 없다. 지금 너무 어렵다. 예. 대신에 이 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충분히 이 경제 민주화란 키워드로서 내가 할 역할이 있다. 이런 그 어젠다를 던져서 이런 부분을 이 한국당과 이 통합당에서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예. 현재 경제 상황 이후에 어떤 나름대로의 판을 짜는데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킹메이커를 다시 한번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거네요. 해석을 그렇습니다. 하면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어제 반응들이 있었고요. 뭐 당연히 뭐 여당 쪽에서는 좋은 반응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9일 일요일 이틀 뒤에 일요일에 기자회견이 있는데 그때 아마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내놓고 갔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역시 정치권 소식인데요. 이분들이 살아가는 법, 뭐 이런 좀 주제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뭐 몇몇 인물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지금 이 기사들에는. 보겠습니다. 나이가 담겨 있습니다. 제목에. 73 손학규, 민생당이고요. 77 서청원, 우리공화당. 그리고 65 홍문종, 친박심당. 당은 다 다릅니다. 공통점은 비례후보 2번이랍니다. 각 당의 비례후보 2번. 비례후보 2번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비례후보 1번은 법에 따라서 여성 후보자만 될 수 있습니다. 2번은 남성 후보자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당선시키고 싶거나 꼭 당선되고 싶으면 거기 가는 겁니다. 홀수는 여성목, 사실상 맨 앞순번이다. 그러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젊은 세대 국회 진출을 막는 건가 비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있네요. 이런 상황이 노욕인가 관록인가. 이거 백지 한 장 차이인데요. 노욕과 관록은 보기에 따라서 아주 달라집니다. 다음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염치는 어디 갔나? 올드보이들의 노욕. 세계일보 제목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요. 염치, 노욕 이런 게 등장하는 제목이에요. 민생당, 우리공화당 등 명당 발표했습니다. 손학규, 서청원 나란히 2번을 꽤 찼다. 표현 자체에서 굉장히 비판적이죠. 꽤 찼다. 통상 좀 뭔가를 욕심 부렸다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요거 김건학 교수님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당 정치를 오히려 파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여기에 비례대표들이잖아요. 비례는 사실 지역 대표 아닌 영역에서의 대표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전문가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예컨대 노동자 영역이라든가 뭐 사용자 영역이라든가 뭐 의료계라든가 뭐 이런 식의 지역이 대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지역 외에 대표돼야 되는 분야를 위해서 사실은 비례대표를 만드는 항상 거고. 그런 거잖아요. 밖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지만 지역구 선거에 내보내기에는 약간의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비례대표라는 거를 좀 그렇죠. 배려한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래서 중요한 비례대표라는 예. 부분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분들을 보면 예. 사실 모두 다 지역 대표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대권 주자급조는 당대표급들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비례를 어느 비례를 지금 대표하시는 건가요? 예컨대 무슨 뭐 사학연대? 예컨대 의학연대? 예. 뭔가를 대표해야 되는데 대표하는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고서는 다시 기호 2번이라 그러지만 사실 1번이 다 여성 몫이기 때문에 1번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 실질적으로. 이거는 저는 노역이다. 그리고 한국 정당 정치의 후진성을 더 가속화시키는 모습을 그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잘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 역할을 담당하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오히려 역행하고 계시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이 정당들이요. 총선에서 정당 투표에서 일단 3%만 넘기게 되면 이분들 다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논평을 하기 싫은 정도인데 그냥 싫으십니까? 추구하다. 그리고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린다. 이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 주원규 교수님께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똑같은 질문.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다소 이제 어린 세대로서 어린 세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송구합니다. 40대니까. 전 노역이라고만은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인생을 이제 사실 한국의 근현대사를 거쳐오시면서 정치사를 밟아오셨고 관록이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관록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시네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총선의 사실 결과가 청년과 여성의 공천 비율이 정량적으로도 이전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평판조회에 있어서도 형편없는 결과를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한 취지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소수 정당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지금 선거법 이게 생각하고 달라졌어요. 네, 완전히 달라진 게 선거법 원래의 취지는 완전히 훼손돼 버렸고요. 사실 거대 양당이 지금 이 비례대표를 어떻게 보면 분탕질을 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형제정당, 자매정당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이 비례대표의 비례대표성 자체를 상징적으로 훼손시켰고 그리고 청년과 여성들에 대한 사실 좀 중요한 평판 조회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은 되지만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이게 한국 정치의 후진성, 후퇴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그거는 지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모습에 대해서 지금 결코 정치권에서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보고요. 다음 기사도 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파란 점퍼 그리고 이낙연 사진.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파란 점퍼 이낙연 사진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떠오르는 게? 그런데요. 뒤에 보겠습니다. 비민주당 호남 의원들의 생존 모험불입니다. 비민주당 호남 의원들 주로 이제 민생당에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사진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김동철 지금 광주에 출마하고 계신 후보인데 민생당 소속입니다. 근데요. 사진을 보세요. 이낙연 전 총리하고 찍은 사진을 큼지막하게 걸어놨어요. 이낙연 전 총리 지금 민주당 후보로 종로 출마하고 뭐 당에서도 선대위 맡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용분이죠? 그래서 이 기사는 생존 몸부림이라고 쓴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이 호남 쪽에서 지난 선거와 달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당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호남의 어떤 기대 이런 게 높다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생당 김동철 의원이 다른 당 후보이지만 같이 찍어서 친하다라는 걸 앞세운 겁니다. 이렇게 선수막 걸었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포착을 한 겁니다. 이건 보지 못한 모습이다. 이겁니다. 최진영 변호사.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 들었는데
이러면 효과 진짜 있을까요? 이 지역에서? 제 그 서울신문 기사 위에 보면 뭐라고 예. 돼 있냐면은 비민주당 호남 의원들의 처참한 현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 사진을 보면은 예. 후보자인 김동철 후보의 얼굴보다 이낙연 후보의 얼굴이 더 크게 부각돼 그러네요. 있습니다. 더 크고 여기 보면 더 위쪽으로 사진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저게 과연 예. 정말 전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후보자라면은 정말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거를 보면서 어떤 그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여기 그런 상태인 것 보시면 저 같은데요. 표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뉴 DJ 시대의 개막 50년 막역지기 김동철과 이낙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지난 4년 전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의 이른바 녹색 점퍼, 녹색 돌풍이 있었다라고 예. 한다고 하면은 지금 4년이 불과 지났는데 지금 호남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 돌풍이 사실상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예. 이 정책적인 어떤 측면에서건 어떤 식으로건 여당의 힘을 실어주겠다, 연대를 하겠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예. 과연 저것이 얼마나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 그 유권자들에게 호소가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그 법적으로 봤을 예. 때에 사실 그 비슷한 어떤 그것을 쓰면 어떻죠? 왜 우리 것서 예. 실제로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볼멘 소리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그런 거 쓰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선거 있어서 관련 법상 좀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건? 그렇게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사실 그 이용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이용주와 더불어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얘기 이용주 아니겠습니까? 의원은 지금 무소속인데 파란 점퍼를 입고 그렇죠. 선거 파란색 운동을 하고 있고 있다고 이름도 그래요. 더불어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아. 고육주책이긴 하지만 과연 저 부분이 당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비민주계 호남 의원들의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진요, 이거 이낙연 전 총리가 쓰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못 겁니까? 쓰죠. 근데 그렇게 저 허락 얘기할 받았겠습니까? 거 같으세요? 안 같으세요? 이낙연 전 총리가 혹시 이거 쓰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할 제가 봤을 때 거 이럴 것 같으세요? 같습니다. 그냥 웃고 말지 뭐 이런. 네네.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까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황이요. 참 이번 정치권과 총선은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참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